여러분, 오늘은 제 30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죠. 창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온 세상을 고요한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웬일인지 회사에 가지 않고 새 것처럼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오픈형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크림과 시럽이 뒤섞인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요? 제 속은 온통 뒤집어지는 것만 같았죠. 수진아, 이리 와서 봐봐. 내가 당신을 위해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야. 진우가 완벽하게 장식된 2층 크림 케이크를 들고 나오며 더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당신 입맛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너무 달지 않게 만들었어. 최고급 수입 재료만 썼다고. 부드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는 평소에도 잘생긴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온화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만약 역한 단내가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저는 하마터면 이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임신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입덧은 책에서 본 그 어떤 사례보다도 지독하게 찾아왔죠. 이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진우에게도요. 우리가 함께 설립한 회사는 지금 중요한 확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대표인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아가 좀 더 안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고 싶었죠.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제 반응이 없자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제 앞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크는 정말 예뻤습니다. 새하얀 크림으로 정교하게 만든 장미꽃 위에 새빨간 딸기와 영롱한 블루베리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죠. 하지만 버터가 섞인 그 달콤한 향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렁거림을 억지로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너무 예뻐. 고마워요, 진우 씨. 근데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단냄새를 맡으니까 입맛이 더 없네. 그래도 한 입은 먹어봐. 내가 아침 내내 만든 건데. 그는 제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케이크를 큼지막하게 잘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포크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거절할 수 없는 기대감을 눈빛에 담아 저를 바라봤죠. 저는 크림이 가득한 케이크 조각을 보며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단 한 입도 삼킬 수 없다는 걸, 아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럽다는 걸 저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거절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고민하던 그때 구세주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진석이네가 왔나 보다. 진우는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쾌한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와 실내의 느끼한 단내를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진우의 동생, 시동생인 박진석과 그의 아내 송지영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송지영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헐렁한 흰색 원피스에 분홍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청순한 얼굴이 유난히 사랑스러워 보였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팔에 친근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시동생 진석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이 오늘 직접 요리하신다고 하던데 저희 입이 호강하겠네요. 너는 말 하나는 참 잘해. 진우가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두 형제의 우애는 언제나 부러울 정도로 좋아 보였죠. 우리 두 집은 가까이 살았고 같은 회사에 다녔기에 거의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어요. 송지영의 시선은 금세 식탁 위에 케이크에 꽂혔습니다. 우와, 대박. 형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예쁘다. 냄새도 진짜 좋은데요? 그녀는 과장되게 감탄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얼굴에는 황홀한 표정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감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놓인 케이크 접시를 그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지영 씨가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요. 나는 오늘 속이 영 안 좋아서 단 걸 보니까 좀 울렁거리네. 송지영은 순간 멈칫하며 무의식적으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형수님이 속이 안 좋다니 네가 대신 맛있게 먹어줘. 내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럼 저야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형님, 형수님. 송지영은 금세 활짝 웃으며 자리에 앉아 포크로 케이크를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너무 맛있어요. 형님 솜씨는 정말 특급 호텔 파티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진석은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의 정성을 맛보지 못한 미안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2층 케이크 전체를 들어 송지영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이 냄새 맡기가 좀 힘드네.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아깝잖아. 형수님,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요. 송지영은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눈은 케이크에서 한시도 떼지 못했죠. 괜찮아. 한 가족인데 뭐. 저는 웃으며 돌아서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진우는 옆에 서서 제가 케이크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죠. 저는 그때 그저 제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해서 서운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날 점심은 제가 입맛이 없어 다들 간단히 먹고 헤어졌습니다. 진석과 지영은 돌아갈 때 마치 국보급 보물이라도 되는 듯 2층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포장해 갔습니다. 저는 입덧 때문에 오후 내내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저녁 무렵 눈을 떴을 때 창밖의 눈은 이미 그쳐 있었고 세상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죠. 여전히 편평한 아랫배를 쓰다듬자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담백한 저녁이라도 해먹으려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다급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진우랑 지영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빨리 중앙병원으로 와. 제 머릿속이 쿵 하고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진우와 지영이가 함께 병원에.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독하게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예감은 차가운 손이 되어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함의 근원은 오후에 제가 떠나보냈던 바로 그 치명적인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밖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의자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들어진 채 아버님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계셨죠. 시동생 진석은 넉나간 조각상처럼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가족 친지들도 몇몇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죠. 제가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했고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 탐색, 그리고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 이제야 왔구나.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시자 감정의 배출구를 찾은 듯 아버님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멀쩡하던 진우랑 지영이가 왜 같이 독극물에 중독돼서 실려와? 의사 말이 식중독이라는데 점심에 너희 집에서 밥 먹은 거 맞지? 어머님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님을 부축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점심에 저희 집에서 먹은 건 맞아요.
하지만 다 같이 평범한 집밥을 먹었고 메뉴도 똑같았어요. 진석 씨는 멀쩡하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넋이 나간 작은 아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맞습니다. 4명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하필 박진우와 송지영만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우르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진석이 가장 먼저 달려가 쉰 목소리로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각기 다른 표정의 우리 가족들을 훑어본 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위세척과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분이 중독된 독극물이 아주 희귀합니다. 일반적인 세균성 식중독이 아니에요. 구토물과 혈액을 긴급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체내에서 다량의 미페프리스톤 계열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그 낯선 의학 용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약입니까? 독약인가요? 아버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강력한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보통 초기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죠. 하지만 단독으로 다량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 및 신장 기능 손상을 유발하고 급성 위경련, 출혈, 심하면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전형적인 급성 약물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의사의 시선은 우리 직계 가족 몇몇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 최종적으로 진석과 제게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검사 결과 두 환자 모두 이번 중독으로 인해 유산했습니다. 유산이라고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듯 떨렸습니다. 임신 중절 약물, 그리고 유산.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아랫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 케이크. 박진우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들었다던 그 생일 케이크.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독약이었던 겁니다. 목표는 바로 저,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였던 거죠. 저는 하늘이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해져 거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진석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격분한 야수처럼 돌아서서 핏발선 눈으로 저를 맹렬하게 쏘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죠. 유산, 지영이가 임신했었다고? 그는 중얼거리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케이크, 그 케이크 때문이야. 의사 선생님, 두 사람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생일 케이크를 먹었어요. 우리 형이 직접 만든 거였는데 형수님이 지영이한테 그 케이크를 줬어요. 피를 토하는 듯한 그 고발은 고요한 복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제게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의심, 경악, 분노, 경멸, 온갖 감정들이 거대한 그물이 되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처참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수진아, 너였구나. 정말 너였어. 지영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 그리고 진우는 내 남편이잖아.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바싹 마른 사포 같았고 더 이상의 변명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논리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박진우가 만든 케이크는 원래 내 것이었고 내가 입맛이 없어 송지영에게 주었다.
그 결과 케이크를 먹은 송지영과 역시 케이크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박진우가 함께 중독되어 유산했다. 그리고 케이크를 건넨 당사자이자 멀쩡한 사람은 나 하나뿐. 게다가 임신중절 약물이 든 케이크를 송지영에게 주었다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동기가 얼마나 명백해 보일까요? 질투, 혹은 다른 어떤 음험한 이유. 저는 눈앞에 이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그들의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난 의심과 적의를 보며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진우의 병실은 쳐다볼 수도 쳐다볼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칼날 같은 시선들이 저를 난도질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5년의 결혼 생활, 화목해 보였던 이 대가족은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30번째 생일은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성대한 막장 드라마의 피날레였던 거죠. 다만 얄답게도 그 치명적인 독이 든 술잔을 그들 스스로가 마셔버렸을 뿐.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요? 복도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우가 응급실에서 나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싹 말라 몹시 허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즉시 그에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죠. 진우의 시선은 사람들 속에서 저를 찾았고 이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역겨울 정도로 애틋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툰 연기를 하는 낯선 배우를 보듯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몸은 좀 어때? 어머님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의사 말이 낙태약을 먹었다는데 그 케이크, 누가 케이크에 장난을 친 거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여전히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마치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야.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케이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었어요. 수진이는 그저 입맛이 없었을 뿐이야. 분명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누군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나와 수진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꾸민 짓이야. 그의 말은 너무나 진심 어렸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저를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똑같이 속은 피해자로 그리고 저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무고한 아내로 만들었죠.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의 표정은 과연 누그러졌고 저를 향한 저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역시 표정을 풀며 말했습니다. 진우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원수 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누군가 악의적으로 독을 탔을 수도 있지. 이 일은 파장이 너무 커. 절대 외부에 알려서도 경찰에 신고해서도 안 된다. 그랬다간 회사 주가가 폭락해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신고는 안 돼요. 어머님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태도를 180도 바꿔 거짓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네가 오해받아서 얼마나 속상했니? 하지만 지금은 누구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법이란다. 진우랑 지영이도 저렇게 됐으니 그냥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덮자. 응? 너는 현명한 아이니까 대의를 생각해야지. 그 말은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 억울함을 삼키고 모든 것을 사고로 인정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그 우스꽝스럽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체면을 함께 지키자는 것이었죠. 저는 이 가족이 제 앞에서 너무나도 실감나고 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연극을 펼치는 것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케이크의 단내 때문에 올라왔던 그 메스꺼움이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죠. 저는 천천히 손을 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그들은 아마 암묵적인 동의 혹은 굴복으로 여겼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옆 병실, 즉 송지영의 병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죠. 박진석, 당신 미쳤어?
당장 나가. 송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공포에 질려 있었죠. 갑작스러운 소동에 모두가 놀라 옆 병실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박진석이 격분한 사자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눈이 온통 핏발로 가득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셔츠 단추는 2개나 풀어져 있었고 온몸에서 광기가 느껴졌죠. 간호사가 뒤따라 나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석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분노를 터뜨릴 출구를 찾은 듯 진우의 병상으로 곧장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진우의 몸 절반이 침대에서 끌려 올라왔죠. 형, 그의 목소리는 자갈이 굴러가는 것처럼 쉬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피와 함께 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지영이가 유산을 해? 언제 임신했는데? 그 애 누구 애야? 진석아, 이거 놔. 너 미쳤어? 진우는 목이 졸려 얼굴이 퍼렇게 질리면서도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진석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절망과 비통함이 가득했고 핏발선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발, 난 그냥 병신이었어. 완벽한 병신.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요즘 왜 그렇게 나를 피했는지. 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내 좋은 형은 왜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영이를 당신 사무실로 불렀는지.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이 되어 조용한 복도에서 연달아 터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떨며 진석을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우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며 더욱 거세게 발버둥 쳤습니다. 네 아내가 임신했다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 너 제정신이야? 헛소리라고. 진석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놓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진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지난달 내 건강검진 결과표야. 의사 말이 내가 무정자증에 가까워서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없대. 시발, 나 스스로도 지영이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라고 납득시킬 수가 없는데. 말해봐. 당신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냐고.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눈송이처럼 가볍게 진우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 금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라도 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끔찍한 진실에 충격받아 말을 잃었죠. 박진우와 그의 재수씨, 송지영. 결국 그 치명적인 케이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륜 상대와 뱃속의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친동생이 이렇게나 끔찍한 방식으로 그 피투성이의 진실을 직접 밝혀내게 된 것이죠. 저는 사람들 뒤편에 서서 이 추악한 막장극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눈빛이 처음에 당황스러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동생의 건강검진 결과표 한 장에 무너져 내릴 줄은. 아, 진석은 갇힌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 진우의 얼굴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내 아내 돌려내. 내 아이 돌려내.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넌 사람이 아니야.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남자 친척 몇몇이 달려들어 겨우 미친 듯 날뛰는 진석을 떼어냈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쓰러져 입가에 피를 흘리며 텅 빈 눈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이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기절하셨죠. 병원의 복도는 울음소리, 고함, 말리는 소리,
의사와 간호사의 호통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이 아수라장을 한 걸음씩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천지가 개벽할 막장 드라마는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자 겨울밤의 찬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떤 빛도 제 차가운 마음속을 비추지는 못했죠. 주 선배, 저 맹수진이에요. 이혼 소송 하나 맡아주셨으면 해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와 벽에 차가운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고 있었죠.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위선적인 애정, 어머님의 간절함을 가장한 압박, 아버님의 냉정하다 못해 냉혹한 계산, 그리고 박진석의 절망으로 미쳐버린 울부짖음까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은 거대한 이익과 추문 앞에서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박씨 집안의 체면, 회사의 주가, 그리고 이 폭풍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울었냐고요? 분노했냐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그 숨 막히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텅 비고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 홀로 서니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희망이 죽어버린 뒤 찾아오는 냉정함,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눈앞의 어둠을 몰아내고 제 눈띠에 서린 차가운 결심을 비췄습니다. 저는 SNS를 열지도 박진우와 찍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사랑의 증거들을 들춰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혼인재산 청산이라고 정했죠. 폴더를 열고 새 문서를 만들어 마치 회사에서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처리하듯 냉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 맹수진, 혼인재산 청산 및 권리 추심. 1. 목표, 증거 수집, 박진우와 송지영의 혼외정사 및 독극물 투입 공모에 대한 모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도덕적으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재산 보전 및 분할,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동결 및 청산하고 나의 혼전 재산 및 회사 공동 창업자로서의 모든 지분을 되찾아 박진우를 빈털터리로 만든다. 핵심 보호, 뱃속 아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히 출산한다. 이 실행 단계, 1단계 팀 구성, 법률 지원, 업계 최고의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 주역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그는 강경한 수단과 치밀한 논리로 유명하며 나의 대학 시절 선배이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조사 지원, 신뢰할 수 있고 수단이 은밀한 흥신소를 고용하여 박진우와 송지영에 대한 24시간 전방위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정보, 수집, 박진우와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 투자 프로젝트, 부동산 정보를 정리한다. 송지영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즉 그녀의 가정 배경, 사회적 관계, 소비 습관 등을 파악한다. 저는 한 줄 한 줄 목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죠.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추적 가능한 단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반년간 박진우의 잦았던 심야 야근과 주말 출장, 평범한 집안 출신인 송지영이 항상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
그리고 지난달 회사 워크숍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조가 되어 산에서 2시간 동안 길을 잃었던 사건까지 저는 형제 간의 우애, 화목한 가족이라는 거짓된 환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허점투성이었죠. 기본적인 계획의 틀을 완성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주역 변호사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 사건의 경위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제 핵심 요구사항을 첨부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 이메일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까? 네, 확실해요. 주 선배, 저는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와 제 아이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주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때까지 박씨 집안 사람들과 어떤 정면 충돌도 피하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구두 약속도 절대 금물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끈 차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업상 아는 지인을 통해 평판이 아주 좋은 탐정사무소와 연락했습니다. 통화 후 거액의 착수금을 지불하고 박진우와 송지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며 즉시 일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죠. 이 모든 일을 마치자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강인한 힘이 제 안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얼굴이지만 유난히 단호한 눈빛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전히 편평한 아랫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약해지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엄마는 가장 견고한 성이 될 거야. 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저는 이미 갑옷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와 송지영은 퇴원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죠. 애초에 약의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안의 어떤 것은 완전히 부서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긴 명령조의 목소리였죠. 수진아, 본가로 좀 오너라.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홍문연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는 법이니까요. 약속 시간에 맞춰 박씨 집안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숨 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상석의 원목 소파에 앉아 침울한 얼굴로 염주를 굴리고 계셨고 어머님은 그 옆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죠. 박진우와 박진석 형제는 소파 양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복잡한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게 정말 미안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요. 진석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생인 접근 금지의 음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송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아직 이런 수준의 심판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겠죠. 앉아라. 아버님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맞은편 1인용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거실 중앙에 평온하게 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우 씨, 진석 씨. 저는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한 명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냉정한 태도가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녀는 손수건을 내려놓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왔구나. 우리 집이 지금 이게 무슨 꼴이니? 진우랑 지영이 둘 다 아이를 잃었어.
이게 자그마치 두 생명이야. 그런데 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니? 어머님,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입덧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이를 잃은 사람은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한마디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이 무겁게 헛기침을 하며 염주를 찻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됐다. 오늘 너를 부른 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집안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다. 문제 해결이요. 저는 그 말을 나지막이 반복하며 입가에 알아채기 힘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문제라는 게 대체 뭔가요? 제가 제 남편에게 독살당할 뻔한 것? 송지영 씨가 아주버님의 아이를 임신한 것? 아니면 이 추문이 퍼져나가서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인가요? 제 거침없는 반박에 아버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지금 잠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박진우가 황급히 일어나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수진아, 네가 화난 거 알아.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해.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억지로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맹세할게. 정말 케이크에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어. 난 널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널 해치겠어. 이건 정말 엄청난 오해야.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래, 아가. 어머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결혼 5년 동안 너한테 언성 한 번 높인 적 있었니? 이건 분명 외부인이 꾸민 짓이야. 우리는 악당의 계략에 넘어가서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돼.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이 일은 그냥 덮자. 지영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게. 다시는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한 사람은 악역을, 다른 한 사람은 선역을 맡아 완벽한 호흡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오해로 인정하게 만들고 이른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이 치명적인 독약을 삼키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이 이 역겨운 연극을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고 모든 시선이 저의 개과천선을 기다리며 제게 집중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를 그리고 시부모님을 차례로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지 않겠습니다. 제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케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었다고 했으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집 주방과 거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하죠. 그가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케이크를 넘겨주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다 같이 한 프레임씩 돌려보는 겁니다. 증거로 말하자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샤하고 사라지는 것을. 다음 날 제가 CCTV를 확인하자는 요구를 박씨 집안 거실에 냉정하게 던졌을 때 박진우의 얼굴은 병원 흰벽보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CCTV라고? 그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CTV는 왜? 수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날 의심하는 거냐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전 오직 증거만 믿을 뿐이에요. 저는 그의 상처받은 척하는 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대꾸했습니다. CCTV는 사건의 전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거고 우리 모두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저의 결백을 증명하는 동시에
당신의 결백도 증명하는 길이에요. 정말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은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모든 퇴로를 막았습니다. 아버님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늘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보자면 봐야지. 떳떳한 사람은 그림자가 비뚤어질까 두렵지 않은 법이다.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으니 조사받는다고 두려울 것 없다. 그는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집사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집사는 즉시 CCTV 메인 시스템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사모님.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에 CCTV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정오부터 지금까지의 녹화 영상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고장났다고요? 저는 마치 예상했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실제로 녹화 파일 손상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죠? 하필이면 진우 씨가 케이크를 다 만들고 사건이 터진 직후에 고장이 나다니 이 고장 참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박진우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태연한 척 변명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기계가 고장나는 거야 흔한 일이잖아. 그런가요? 저는 손을 거두고 박씨 집안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CCTV가 고장 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죠. 지울 수 없는 흔적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굳어진 얼굴을 상대하지 않고 본가를 나섰습니다. 이른바 가족회의라는 것은 서로의 속내를 떠보기 위한 탐색전에 불과했고 그들이 CCTV를 파기한 행동이야말로 제 발이 저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차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CCTV가 파기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맹수진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파기될 것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플랜 B를 가동하여 외부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장 주역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죠. 주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 최고층에 위치해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절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짙은 색정장의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냉철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 그리고 방금 본가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메모장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박진우의 행위는 단순히 혼외정사를 넘어 상해, 심지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죄를 가중시킬 뿐이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의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주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은 제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단독으로 접촉하지 마세요. 재산 문제는 제가 즉시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박진우 명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키겠습니다.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요. 증거 수집은 탐정사무소에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즉시 저와 공유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게 녹음기 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주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겨우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일을 맡겨야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4시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탐정에게서 오나무화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첫 번째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제 온몸의 피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탐정은 제 생일 전날 오후 박진우가 혼자 차를 몰고 교회의 아주 외진 개인 약국에 다녀온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약국은 정식 허가도 없이 특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약국 주인이 송지영 어머니의 사촌 동생, 즉 송지영의 외사촌 외삼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러운 거미줄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송지영의 친척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임신 중절 약물을 손에 넣었고 제 생일날 그 선물을 제 케이크에 직접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증거의 고리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모하여 저를 위해 이 지옥 같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송지영. 너희들의 끝이 머지않았다. 그 후 며칠간 박씨 집안은 기묘한 평온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저를 볼 때마다 적절한 죄책감과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병원에서의 그 끔찍한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요. 어머님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실타래처럼 복잡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현명한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이 억울함을 삼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그리고 저는 물밑에서 조용히 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재산보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박진우는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려다 자신의 계좌가 동결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도 더 많은 단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박진우와 송지영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찍었고 최근 반년간 두 사람이 같은 특급 호텔에 드나든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증거는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인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종일 집에 틀어박혀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탐정에게서 받은 그의 최근 사진을 보니 불과 며칠 만에 그 밝고 사람 좋던 남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주말 오후 혼자 차를 몰아 그와 송지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역한 술 냄새와 썩은 음식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박진석은 잠옷 차림으로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형수님?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집고 그 어지러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술병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한때 송지영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던 아늑한 집은 이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내 비웃으러?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소파에 주저앉아 마시다만 맥주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곧장 그의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찻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는 핏발선 눈을 들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접 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탐정이 찍은 박진우와 송지영의 지하 주차장 키스 사진,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제가 특별히 찾아낸 송지영 명의의 고급 아파트 구매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대금 지불인은 박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박진석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사진과 서류들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종이를 쥔 손가락은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습니다. 보여요? 제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그저 순간의 실수, 불장난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이 아파트는 당신의 좋은 형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이 더러운 거래에서 눈에 거슬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고통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뽑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제가 사람을 시켜 분석한 회사 지분 구조예요. 아버님이 당신들 형제에게 남겨주신 지분은 원래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난 5년간 박진우는 몇 차례의 이른바 사업 재평과 증자를 통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손에 있던 지분 10% 가까이를 희석시켰어요. 당신의 그 좋은 형은 당신 아내뿐만 아니라 당신 재산까지 전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이 마지막 한 방은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야수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술 장식장으로 달려가 그 위에 있던 모든 술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죠.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리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죠. 어떤 고통은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내야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가 기진맥진하여 유리 조각들 위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계속 비겁한 주정뱅이로 살면서 그 개같은 남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걸 구경하는 거야. 그리고 남은 평생을 이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거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텅 빈 눈에 다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와 손을 잡고 당신의 것을 되찾는 거야.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지.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 온화했던 그 두 눈에는 이제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와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거의 이를 갈며 내뱉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박진석을 내 편으로 만든 후 제 계획은 즉시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진우 역시 제 강경한 태도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자신의 주 계좌가 동결된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더욱 초조해졌죠. 그는 회사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은밀한 경로로 회사의 유동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마 저를 사업에 대해 조금 알기는 하지만 자본 운용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가정주부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 회사는 저와 그가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부터 맨손으로 일궈낸 곳입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 모든 프로젝트가 제 손을 거쳐갔죠. 저는 이 회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격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 변호사 팀의 재무 전문가는 이미 제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회계 기록을 긴급 검토했고 박진우가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예측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를 위해 거대한 그물을 쳐놓은 상태였죠. 그날 오후 박진우가 직접 발탁한 최측근인 재무이사가 황급히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8자리 숫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이 해외 공급업체 긴급 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박진우는 몰랐을 겁니다. 그의 그 최측근 재무이사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부실한 회계 처리로 회사 감사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주 변호사 팀을 통해 몇 가지 증거를 그에게 넌지시 흘리고
공을 세워 죄를 덮을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거대한 직업적 리스크 앞에서 충성심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죠. 그 이른바 대금이라는 돈은 그 어떤 공급업체에게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감시하고 있던 중간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되었죠. 자금이 입금되자마자 주 변호사는 즉시 준비해 두었던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은행 및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자금과 계좌를 상업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완전히 동결시켜버렸습니다. 박진우가 희희낙낙하며 대리인의 입금 확인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에게 도착한 것은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공동조사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당시 제 사무실에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가 전화를 받은 후 늘 여유롭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리고 갇힌 짐승처럼 사무실 안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설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는 감시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레몬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진우,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네가 내게 준 고통, 내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100배로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사업 제국은 너를 묻어버릴 첫 번째 무덤이 될 거야.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박진우는 기세가 한풀 꺾여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송지영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그녀는 어머님의 암묵적인 허락과 지원 아래 우스꽝스럽고 악독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올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박씨 집안의 친척들과 우리가 속한 사모님들 모임에서 온갖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에 눈이 멀었다가 무정하게 버려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둔갑시켰죠. 그리고 그녀의 눈물 섞인 하소연 속에서 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악독한 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절 싫어했어요. 제가 진석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별일 없이 모인 사모님들 앞에서 잊지도 않은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형수님 생일이라 제가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갔는데 얼굴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 케이크, 정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데 어떻게 제 뱃속의 아이까지 해칠 수가 있죠? 이런 흑백을 뒤바꾸는 말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 순식간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과 속삭임이 느껴졌죠. 어머님은 심지어 착한 척 전화를 걸어와 저를 타일렀습니다. 아가, 여자끼리 왜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니? 지영이도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네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렴. 밖에서 험한 소문이 도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저는 수화기 너머의 그 위선적인 위로를 들으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송지영의 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채 멈추기도 전에 송지영이 얇은 흰색 원피스 차림으로 넋이 나간 듯 저희 집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에 그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공들여 한 누드 메이크업 덕분에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애처로워 보였죠. 제 차를 보자 그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들었지만 경비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형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녀는 차창 너머로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전부 제 탓이에요. 형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잠시 실수하신 거예요. 제발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원망은 전부 저한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이웃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컸습니다. 이미 몇몇 구경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차창을 내리고 그녀를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송지영 씨, 박 씨 집안 체면은 당신이 다 구기고 있네요. 제 냉정한 태도가 그녀를 자극했는지
그녀의 눈에 순간 도끼가 스쳤지만 이내 더욱 처절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경비원을 뿌리치고 제 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와 아직 한참 거리가 있는 곳에서 아주 과장되고 아주 느리게 옆으로 쓰러졌죠. 악!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닥 위로 연약하게 쓰러졌습니다. 저 사람이 절 밀었어요. 송지영은 팔을 감싸 쥐고 눈물 어린 눈으로 주변 구경꾼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그녀의 그 삼류 배우보다 못한 서툰 연기를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저 평온하게 휴대폰을 꺼내 차량 블랙박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을 분노에 차 저를 응징하려던 이웃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선명한 광각 렌즈 아래 송지영이 어떻게 혼자 달려와서 얼마나 우아한 자세로 스스로 넘어졌는지가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며 아주 다채롭게 변해갔습니다. 송지영 역시 제 휴대폰 속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바닥에 누운 채 우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휴대폰을 거두고 창밖에 돌처럼 굳어버린 여자를 향해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의 공갈도 범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차창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지영이 스스로 연출한 자의 공갈 소동은 그녀를 사교계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또 다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박진석이었죠. 박진석이 친구들을 통해 송지영이 저희 집 앞에서 벌인 쇼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이성이라는 끈은 마침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도 폐인처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품위 있는 정장을 차려입었죠. 그리고는 박씨 집안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미친놈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쇼는 박씨 집안의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할아버님의 팔순 잔칫날이었고 모든 친척이 모여 성대하고 화려한 분위기였죠. 연회가 한창 무르익고 아버님이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축사를 하려던 순간 박진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일기장 한 권을 들고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님 팔순을 맞아 제가 드릴 선물은 변변치 않고 대신 제 전처 되시는 송지영 여사께서 쓰신 사랑의 일기 한 구절을 낭독하여 여러분의 흥을 돋워볼까 합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그는 일기장을 펴고 아주 감미롭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흐림. 오늘 그 사람이 또 나를 찾아왔다. 그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정말 좋다. 나무 토막 같은 진석 씨보다 만 배는 더 좋다. 그는 말했다. 맹수진이라는 여자에게는 이제 질렸다고. 그녀는 맹물 같고 오직 나만이 그를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술이라고. 10월 15일 맑음. 그 사람이 내게 깜짝 선물을 주겠다고 했다. 진짜 가정을. 그는 진석 씨가 너무 멍청해서 나를 가질 자격도 박씨 집안의 그 무엇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했다. 너무 기대된다. 진짜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그날이. 그는 감정을 듬뿍 담아 낭독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진우와 시부모님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따귀 같았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고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구경하기 바쁜 사촌 형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버님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박진석을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 회장은 죽음처럼 고요해졌고 오직 박진석의 낭낭한 낭독 소리와 사람들의 숨막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쇼는 회사 송년회에서였습니다. 경품 추첨 시간에 사회자가 대상 당첨자를 발표하려던 순간 박진석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대상 발표는 잠시 미루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 대표님께 드릴 더 화끈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순간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음질은 다소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죠. 그것은 박진우와 송지영이 사무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녹음이었습니다. 자기야, 그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거야? 곧이야, 자기. 그 여자 손에 있는 지분만 뺏어오면 이 회사는 전부 우리 거야. 어머, 못됐어.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대화와 함께 교태 섞인 숨소리와 키스 소리가 송년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 고개를 들어 스크린의 오디오 파형과 주석단에서 귀신처럼 새파랗게 질린 대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송년회는 결국 격분한 아버님이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박진우가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늑대처럼 도망치면서 끝났습니다. 박진석의 광기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박씨 집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라는 허울을 가차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집안의 치부를 온 세상에 광고했고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할 뻔했으며 박진우는 재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이 미친놈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박진석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조용히 그물을 거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광기는 제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박씨 집안이 온 도시에 번진 여론의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물을 거두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 변호사팀은 박진우와 송지영의 통화 녹음, 호텔 출입 기록,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 개인 약국 주인의 상세한 진술까지 모든 증거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증거 체인으로 엮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병원에 가서 상세한 산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아기는 아주 건강했고 심장은 작지만 힘찬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죠. 의사는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니 마음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찍힌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자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마침내 한 줄기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견고한 갑옷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만 남았죠. 저는 박진석을 시켜 다시 아버님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때의 박진석은 더 이상 광기에 찬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을 되찾았고 다만 눈빛에 서늘한 침묵이 더해졌을 뿐이었죠. 그는 아버님께 이제 지쳤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며 집안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지분을 형인 박진우에게 양도하고 박씨 집안과 연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반드시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모든 주주가 보는 앞에서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아버님과 박진우에게는 하늘이 내린 희소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박진석이 완전히 마음이 꺾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였겠죠. 돈 몇 푼으로 미친놈의 난동을 잠재우고 그의 지분까지 합법적으로 흡수하여 박진우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긴급 주주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며칠째 계속되던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주주총회 전날 밤, 저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집 서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죠. 수화기 너머의 박진우는 다소 의외라는 듯 했지만 그보다는 승리를 앞둔 자의 여유가 더 컸습니다. 그는 아마 박진석의 광기와 저의 실패한 반격을 보고 제가 마침내 백기를 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서재에는
어두운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제 맞은편에 앉아 여유로운 자세로 와인을 음미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말해봐, 수진아. 이제 마음 정리가 끝났나? 저는 그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에 적절한 피로감과 허스키함을 섞어 말했습니다. 진석 씨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고, 나도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쳤어요. 그의 눈에 알아채기 힘든 희색이 스쳤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다행이다.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될까?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눈을 들어 살짝 붉어진 눈시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할게요. 이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그는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아랫배를 감싸 안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의 모든 지분을 저와 아이를 위한 보상으로 제게 넘겨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면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박진우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렇게나 순진한 요구를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저를 보며 제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절묘한 타이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 법정에서 봐요. 설령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눈물과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그의 의심을 완전히 걷어낸 듯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어리석은 여자에 불과했겠죠. 지분으로 평화를 사려는 제안은 제가 아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에 탐욕과 계산적인 빛을 띠고는 마침내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심지어 가증스럽게도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죠. 하지만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지금 바로 합의서를 쓰자고. 그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의 조항들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제가 모든 부부 공동재산 분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전의 모든 일이 오해였음을 인정하며 영원히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대가로 그는 관대하게도 이혼 후 자신의 지분을 제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약점을 잡았고 제 마지막 가치까지 짜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몰랐겠죠. 자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작성한 이 합의서가 자신을 무너뜨릴 마지막 결정타가 될 줄은. 저는 그가 합의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휘갈겨 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명했죠. 두 부를 작성한 후 그는 그중 한 부를 제게 건네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현명한 선택을 했어. 저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그 위에 찍힌 두 개의 눈부신 이름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박진우 씨, 당신은 방금 당신의 범죄 자백서에 직접 서명한 거예요. 월요일 오전 10시.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모든 주주와 고위 임원들이 모여 분위기는 엄숙하고 무거웠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박씨 집안 두 형제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고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상석에 앉아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제작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겨 모든 것을 장악할 듯한 강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저와 박진석은 나란히 앉아 곧 심판을 받을 패배자처럼 말이 없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아버님이 의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말을 몇 마디 한 후 발언권을 박진우에게 넘겼습니다. 박진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일어나
위선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가슴 아픈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제 동생 박진석 군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 전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서는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아내인 맹수진 씨 역시 저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크지 않지만 그의 말을 명확하게 끊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우의 당황한 눈빛을 평온하게 마주했습니다. 박 대표님, 결과를 발표하시기 전에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곧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될 당신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수진,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박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옆에 있던 회의 보조원에게 건넸습니다. 스크린에 연결해 주세요. 모두가 의아해하는 시선 속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다소 흐릿했지만 제 생일 전날 오후 박진우가 수상한 행동으로 개인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죠. 이어서 스크린에는 한 중년 남성의 영상 진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외조카인 송지영이 어떻게 자신에게 부탁하여 미페프리스톤 2통을 박진우에게 팔았는지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미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저는 멈추지 않고 보조원에게 다음 파일을 재생하라고 했습니다. 귀를 썩게 만드는 통화 녹음들, 호텔과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노골적인 사진들, 유령 회사를 통해 송지영에게 송금된 자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박진우의 몸은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차갑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것이 우리 박 대표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수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 뱃속의 아이를 없애기 위해 아내의 생일 케이크에 독을 타서 일석이조의 살인을 계획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피 같은 소리. 박진우가 마침내 발작적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가짜라고요? 저는 냉소하며 마지막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파일은 바로 어젯밤 그가 직접 서명한 보상 합의서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죠. 이 합의서. 박 대표님께서는 낯설지 않으시겠죠? 저는 그의 잿빛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진우는 을맹수진과 그 복중태아에게 가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지분을 을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표님, 만약 독을 타지 않았다면, 저와 아이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면 왜 이 상해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셨죠? 회의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는 스크린에 뜬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반박할 수 없는 자백서를 쳐다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수사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진우 씨, 송지영 씨, 당신들은 상해 상업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진우는 경찰에게 끌려갈 때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부품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차가운 수갑이 자신의 손목을 채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송지영은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실크 잠옷 차림으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연이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찰이 나타난 순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 난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끝났어. 다 끝났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주주총회는 결국 끔찍한 공개 심판의 장이 되어 막을 내렸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회의실의 주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상석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고요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회사는 하루라도 리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맹수진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의장을 제외한 최대 개인 주주로서 박진우의 모든 직위를 즉시 해임하고 제가 임시 대표직을 맡아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회사 운영을 안정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제 시선은 좌중을 훑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지분의 의결권을 맹수진 씨에게 무기한 위임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그녀만이 회사를 이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진석의 지지와 제가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가져온 충격 덕분에 제 제안은 곧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 회사, 제 재산, 그리고 제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창밖에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가 어느새 그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이 도시의 옅은 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박진우는 상해죄, 업무상 횡령 등 다수의 죄가 병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송지영 역시 3년형을 받았죠. 박 씨 집안의 사업 제국은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다 결국 제 손에 완전히 통합 재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완그룹 제 이름 수진과 새로운 삶의 평안을 의미하는 내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재판이 끝난 후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자신의 어리석고 비겁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버님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종일 병상에 누워 어머님의 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가족에게는 이제 끝없는 쓸쓸함과 처량함만이 남았죠. 저는 이제 제법 불러온 배를 안고 완전히 새로워진 대표 사무실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도시는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죠. 햇살이 아무런 방해 없이 제 몸 위로 쏟아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주역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맹 대표님. 이제 훨훨 나시길.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제 아랫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작은 생명에 힘찬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결혼, 치밀했던 배신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을, 이른바 가족을 잃었지만 제 인생 전체와 곧 다가올 봄에 태어날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바람은 상쾌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